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생 권도혁입니다. 먼저 학생에도 불구한데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발표를 맡게 된 거는 이제 조소왕의 문명 담론에 대한 글인데요. 우선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먼저 한국 이제 문명론, 한국 문명 사상에 대한 연구가 이제 기존에도 있는데, 근데 이 연구를 보면은 그 대부분 한국 문명론의 연구가 식민지화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독립운동 시기 이전에 1910년대에서 보통 이제 그 서술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것이 그 당시 한국 근대 문명 담론 자체가 애초에 이제 식민화되기 이전에 서구의 어떤 충격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으로 나온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식민화가 되면서 그런 대응의 과정에 실패했다라는 인식이 이제 기존 연구자들한테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식민지 이전에서 서술이 끝나버리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식민화된 이후에도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또 한국의 지식인들이 꾸준히 또 문명론적인 그런 연구를 서술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간과되어 있어서 아쉽다라는 이제 점이 하나가 있었고, 근데 이제 물론 그 독립운동가 중에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유독 조소왕 선생님에게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조소왕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상적 어떤 토대를 또 쌓은 분이기도 하시고, 또 저희 대한민국 헌법, 이제 제헌헌법의 또 사상적인 기초를 또 쌓으신 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비춰볼 때 다른 독립운동가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소왕 선생님을 이 한국 문명론의, 한국 문명 담론의 어떤 연장선에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소왕 선생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사상 연구는 기존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조소왕 선생님의 기존 연구에서도 사실 조소왕 선생님의 사상을 문명론적인 그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좀 간과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 한국 문명론 연구와 또 조소왕 사상 연구의 어떤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소왕의 문명론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분석을 할 때 그 구한말에서 시작하는 이 한국 근대 문명 사상의 어떤 연장선에서 조소왕의 그런 문명론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밝히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육일준과 비교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일준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워낙 대표적인 이제 당시 그 개화 사상가이자 문명 담론을 펼쳤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일준과 비교를 하면서 조소왕의 문명 담론을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집 151페이지부터는 이제 육일준의 문명론을 우선 좀 소개를 했는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그 152쪽에 보시면 이제 문명이란 그럼 무엇인가라고 이제 했을 때, 특히 이제 당대 동아시아 입장에서 그 문명이라는 개념은 이제 전통적인 삶의 전면적인 변화라는 그런 어떤 서세동점의 역사성을 이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충격 속에서 이제 문명론이란 세계 질서를 읽는 하나의 이제 방식이고, 또 그 자국의 처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면서 그 속에서 이제 그럼 자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적 목표 이런 것이 결부된 서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도 이제 문명론을
문명론이라는 것이, 문명담론이라는 것이 이 세계가 어떻게 질서 지어져 있는가, 또 지어져야 하는가. 그래서 그 세계 질서 속에서 이제 자신 또는 뭐 자국, 자민족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이제 그 조선 말기 또는 대한제국 말기에 서구 문명의 충격을 받으면서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이제 문명 담론을 펼쳤는데, 이제 첫 번째는 위정적 사론, 완전히 이제 배격하는 방향이고, 하나는 동도서기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문명 개화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문명 개화론 쪽으로 담론이 재편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로 육일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유교문을 중심으로 좀 보면, 그래서 육일준은 근데 물론 문명이라는 말도 쓰지만 이제 개화라는 단어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당시에 애초에 문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일본에서 이제 수입된 그 번역어인데, 그게 이제 문명 개화 또는 개화가 좀 통용되었다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육일준이 보기에 이제 개화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육일준은 행실과 학문의 개화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화와 야만을 대조하는 설명을 보면, 그래서 그 둘의 차이는 제도와 법률, 기관과 예법의 존재로 이렇게 나뉘는데, 그럼 애초에 이런 차이가 왜 발생을 하냐라고 했을 때, 사물의 연구를 이제 하냐 못하냐의 차이다. 근데 사물의 연구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행실과 학문인 것인데, 그러니까 도덕적인 교육 또는 이제 지식적인 교육, 이런 교육이 개화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육일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다면 그런 뭐 도덕이든 지식이 됐든 그런 학문을 하는 것이 개화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154페이지에도 나오지만은 그 학문의 효용은 국민의 교화를 통해서 국가가 세계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서유교문에도 나오고, 또 이제 경쟁론이라는 다른 글에도 이제 잘 나오듯이, 그래서 이제 한 나라의 부강은 이제 그 나라의 국민이 경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하는데, 근데 다만 이 경쟁이란 것이 이제 논쟁하고 다투는 분쟁이 아니라 훌륭한 경지로 나아가는 면려다. 그래서 격려라는 이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개화가 만물이 선하고 아름다운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보면 사실 경쟁을 개화의 어떤 핵심으로 보고 있다, 문명 개화의 핵심 원리로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으로서 국민을 교화하면 국민들이 공중 질서를 지키고 또 사사로운 욕심을 자행하지 않고, 그래서 아름다운 경쟁, 격려를 할 수 있게 되고, 반면에 이제 교육을 못 받는 이제 야만인들은 경쟁하는 과정에서 기강이 없기 때문에 남을 해침으로써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야만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인 측면을 이제 개화하고, 그래서 기강이 잡힌 경쟁, 그래서 격려를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육의 효과를 통해서 뭐 도덕적인 것도 있지만 그 독립적인 정신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어떤 삶을 꾸리는 걸 굉장히 또 육일준이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런 독립적인 정신이 있어야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확장해서는 나라의 독립까지도 바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심이 있어야 결국에는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육일준이 보기에는 교육으로 도리와 지식을 깨우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법률로 6.1준이 법률도 강조를 하는데 그 두 목적이 결국에는 경쟁의 기강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이 기강 잡힌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6.1준의 그 문명 담론을 좀 말하자면은 결국 끊임없는 경쟁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모두 경쟁하지 않으면 좀 낙후하고 이제 멸망한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가도 계속해서 이제 경쟁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국주의 경쟁이 심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6.1준이 보기에 그런 제국주의 경쟁이 점점 심화하는 세계 속에서 그러면 이제 조선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나아가야 되냐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 사실 6.1준은 이렇게 뭐 어떤 무력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은 얘기하기보다는 그 앞서 말했던 그 아름다운 경쟁을 계속 되풀이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당시의 국제법이죠, 만국공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만국공법으로 대표되는 어떤 그 법적인 의무 또는 뭐 도덕적인 규범, 신의 이제 이런 것을 국제적으로도 국가들이 잘 지켜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개인이 국내에서 법의 규제를 받아서 이제 아름다운 경쟁을 할 수 있듯이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국가들이 그런 국제법, 만국공법 또는 어떤 그런 세계적인 도덕적인 규범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서 아름다운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국강병의 물리적인 경쟁 그보다는 어떤 보편적인 도덕성, 그런 보편적인 당위성의 그런 길을 택한 것은 사실 6.1준만의 특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는 당시 소중화주의 담론의 영향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6.1준 외에도 뭐 당시에 그 제일 유학생이었던 윤태진이나 문일평 등 다른 분들도 유사한 그런 문명 담론을 펼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그 조선적인 어떤 문명화, 그러니까 문명 개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조선적인 문명화의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이제 당대의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6.1준의 문명 담론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고요. 그러면 이것과 비교해서 이제 조선왕의 문명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3장에서는 조선왕의 문명론을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부터 인데요. 우선 조선왕의 문명론을 보려면 전 한국의 현상과 그 혁명 추세라는 그 글에서 이제 한국의 역사를 좀 훑으면서 왜 이제 당시인가 조선이 또는 한국이 식민화의 길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이제 조선 선생님이 분석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 핵심은 물론 일본의 침략도 잘못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이제 악습, 전제와 악정이 이렇게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그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제와 악정이라는 누습이 특히 이제 세 가지 방면에서 이어져 왔다. 그래서 기본권, 생활권, 교육권의 세 측면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국 정치, 경제, 교육 이 세 영역에서 불균등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 역사의 어떤 문제점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그래서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쉽게 말해서 혁명을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한민족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권리의 균등과 생활 권리의 균등 그리고 교육 권리의 균등을 이제 확보해서 한민족 개개인이 균형을 이루고 또 나아가서 대외적으로는 각 민족과 국가도 역시 균등을 향유해야 된다. 그것이 한국 혁명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후에 한국 독립당 당이 이제에서 삼균주의를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삼균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 삼균주의가 단순히 그 한민족 내에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는 민족과 민족 또 나라와 나라의 평등을 실현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계 일가의 진로를 향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은 이 과정을 이제 국토와 주권을 되찾는 복국, 또 삼균주의에 기초한 민주국가 건설의 건국, 그리고 삼균주의의 실질적인 실천인 치국, 마지막으로 이제 구세, 세계를 구하는 구세의 이제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마지막 구세, 그러니까 세계 일가의 단계란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조상은 그 인류 최고의 발전 목표로서 이제 국제 조직의 일원화한 총체다. 그것이 세계 일가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2페이지에 인용된 그 부분에서 세계 일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단순히 이제 한민족이 이 민족의 침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애초에 그 독립의 목표를 세계적인 수준, 세계 질서의 수준에서, 다시 말해서 문명의 수준에서 먼저 규정하고 있다는 그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 일가를 목표로 하는 이러한 사상은 제가 볼 때는 조선왕의 어떤 존재론적 인식에도 기초하는 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 조선왕은 소왕 기설에서 그 기 또는 원기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이제 만물을 구성하는 이제 기본 단위와 같다를 얘기하면서 하나의 원기에서 생겨난 까닭으로 만물이 모두 같은 일족이다. 만물은 동종의 집하다라고 이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설에 의거해서, 이런 존재론에 의거해서 그런 세계 일가의 목표를 또 삼은 점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세계 일가를 목표로 삼은 건 좋은데, 그럼 이 세계 일가를 이루는 그 과정에서 앞서 말한 그런 삼균주의,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질문에 이제 조선왕은 균등이야말로 그 영구 평화의 조건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어떤 역사적인 그 분석에 의해서 나름의 이제 결론을 내린 건데요. 그래서 동양뿐만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인용했던 그 한국의 역사처럼 동양뿐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컨대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 또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 등등, 또는 1, 2차 세계대전 등 그런 모든 어떤 갈등, 전란 등이 이익과 지위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전쟁과 평화의 중심적인 그 원인이 시공간을 막론하고 상호 역량의 균등을 구하는 데 있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전쟁은 균형을 상실해서 전쟁은 균형을 상실할 때 폭발되는 것이고, 따라서 평화는 균등을 유지하여야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을 확보해야지만 독립은 당연하고 세계 일가,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민족이나 국가가 가져야 할 그런 균등의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부분이 여러 저서에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164페이지와 5페이지에 간략하게 좀 열거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특징적인 점은, 그래서 그 165페이지에도 나오지만 그
국가 간 교제,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제 조소왕은 우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평등하게 서로 돕는 우위로서 우리 국가 및 민족을 대우하는 다른 이제 국가와 민족은 서로 이제 협조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그 우리를 평등하게 보지 않는, 우리를 균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은 형식적으로 설령 뭐 동맹이더라도 결국에는 우위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단호하게 이제 거절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만약에 우위와 균등의 관계를 해치는 그런 국가가 등장하면 어떻게 그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조선의 경우에는 앞선 그 6.1중과는 좀 이제 다른 점인데, 그래서 뒤에도 호소하겠지만 그 조선왕은 단호하게 이제 어떤 무력적인 그 해결을 통해서라도 그런 균등, 각국의 균등을 이제 침해하는, 무시하는 그런 국가와 민족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은 이런 세계 일가의 영원한 평화, 그래서 균등을 통해서 세계 일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이 어떤 세계사적인, 운명적인 그 임무로서 한국의 독립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한국이 독립을 해야지 그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이 형성이 되어야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인 이제 세력 균형이 형성됨으로써 평화를 이제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독립이 이제 문명적인 차원에서 중요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군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한민족의 고대로부터 이제 서양과 동양, 예컨대 중국, 인도, 페르시아 등 여러 나라와 교류하는 어떤 중추적인 그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한국이 독립을 해야지 다시 이 한국을 통해서 동서가 문화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문명적인 차원에서 한국이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정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조선왕의 문명론은 삼균주의에 근거를 하는데, 영역적으로는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수준별로는 개인, 민족, 국가 간의 균등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균등을 실현하는 이유는 그것이 전쟁과 갈등을 막고 또 평화롭게 공존하며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에서 시작해서 모든 국가 간 균등이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국가 간 차별, 갈등, 소통의 장애가 사라지고 인류의 공통의 인식, 기준이 창출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계 일가의 단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한마디로 압축하면 제 생각에는 균등 평화, 세계 일가라고, 균등 평화 대시 세계 일가, 이렇게 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168페이지 4장에서, 그래서 앞서 이제 저희가 6.1중 문명론도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 또 조선왕의 문명론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 둘을 좀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 둘 사이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조선왕의 문명론이 그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조선 이전의 대표적인 그 문명 개화론자였던 6.1중과 비교를 했을 때 공통점이 일단 먼저 눈에 띄는데, 공통점은 이제 그 개인에서 국가로 이어지는 확장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6.1중이 이제 경쟁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올바른 경쟁을 위해서는 그 자유로운 권리만이 아니라 도덕 또는 법률, 규범 이런 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쟁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인은 국내법 또는 국내적인 어떤 도덕 교육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국가는 국제적인 도덕, 국제법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경쟁을 하고, 그래서
이게 개인과 국가 간에 사실 큰 어떤 차이점이 없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선왕도 약간 유사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또는 민족이든 국가든 차이 없이 그래서 모든 행위자가 정치, 경제, 교육의 어떤 균등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런 확장적인 사고, 개인에서 국가로 이어진 확장적인 사고라는 점에서는 6.1중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좀 공통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서구의 같은 경우는 개인과 국가를 완전히 다른 행위자, 속성이 아예 다른 행위자로 사실 보는 게 오히려 그 일반적인데 근데 이 6.1중과 조선왕에서 이런 생각이 공통되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이제 유교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유교문에는 워낙 이렇게 여러 가지 유교적인 표현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정부의 직분을 인민에게 예의 영치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하거나 등등 행실의 오륜, 예법 이런 걸 강조하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왕 역시 개인의 균등 보장에서 국가 간 균등까지 어떤 단계적인 확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유교의 대표적인 그 구절인 치국 평천화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점도 있고 또 만물의 존재론을 이기론으로 설명하는 점도 있고 또 하여튼 다양하게 삼균주의의 기본 개념을 유교적인 규범으로 정당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사회주의를 흡수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유교적인 이상사회인 대동사상으로 이제 해석하는 또 그런 점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는 조선왕은 서구 문명을 전통적인 재료인 유교로 이렇게 재해석해서 전통과 근대 복합화를 통한 주체적인 문명 개화를 시도했던 6.1중 등 이런 개화파의 연장선에서 있다고도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경쟁, 그러니까 아름다운 경쟁, 격려. 이거 좋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보정할 것이냐. 그리고 둘째는 조선 또는 한국이 당시에 이렇게 자강이 힘든 현실, 자력으로 이렇게 국가를 유지하기 힘든 현실이었는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냐. 그리고 셋째는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의 문제와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데에서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69페이지부터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6.1주는 앞서도 나왔듯이 경쟁을 문명론의 중심으로 삼고 이제 개인이든 국가든 경쟁을 해야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이미 제국주의적인 침탈이 이루어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은 그 경쟁이 제국주의적인 열강의 정복, 침략으로 비화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있어서 6.1주는 이제 만국공법의 규범, 심의 이런 거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6.1주는 이상적인 문명의 모습으로 그런 규범이나 도덕이나 신의를 강조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 문명론 내에서 국가 간의 도덕이, 국가 간의 규범이 유지되도록 또는 공법이 준수되도록 도와줄 어떤 제도적인 장치, 제도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6.1주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조선왕인 좀 발전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왕 역시도 끊임없는 어떤 경쟁이 그 만물의 어떤 핵심 원리라는 거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끊임없는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인류 사회가 발전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경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인류가 문명사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는 이제 조선왕도 동의를 하는데, 근데 다만 이제 그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못하다. 근데 기술이 발전을 해도 그것이 오히려 평화를 파괴할 수 있고, 그 평화가 파괴되는 원인은 결국에는 이제 이익과 지위의 불균등이기 때문에 단순히 끊임없는 경쟁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1준처럼 국제법을 준수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조선왕은 이미 이제 그런 당시에 서구가 주창한 국제법이나 또는 뭐 민족 자결주의나 그런 자유주의적인 규범들이 이미 실현되지 않는다, 좀 정치적인 술수에 불과한 부분이 많다라고 비판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왕은 그런 어떤 규범이나 신의나 도덕적인 수준보다는 이제 그 물질적이고 제도적인 조건이 결국에는 확보되어야 된다 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고, 그게 이제 사실 앞서도 계속 삼균주의 핵심으로 나오는 정치, 경제, 교육의 실질적인 어떤 역량을 확보하는 것, 결국 그것이 핵심이다. 그것이 확보되어야만 국제법도 준수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6.1조는 단순하게 어떤 신의나 도덕이나 국제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까지만 얘기를 했다면, 조선왕은 그럼 그걸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까지 이제 한 단계 더 얘기를 끌고 나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제도적인 조건으로서의 실질적인 역량, 힘의 강조, 이 점에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차이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차이점은 이제 6.1조는 앞서 이제 당시의 조선이 생존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조선이 자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나 또는 당시의 청나라나 또는 이제 일본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자국의 보호를 좀 추진하려고 했던, 그래서 역사학에서는 양절체제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청나라와 그 조공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제법적인 그런 관계도 두 개를 이제 절충해서, 그래서 조선이 좀 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왕은 좀 다른 이제 전략을 선택을 했는데요. 조선왕 역시도 당대에 사실 이미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었고, 한민족이 다른 강대국처럼 장악하지 못하던 현실은 뭐 똑같이 직시하고 있었고, 그 점에서는 6.1조과 같지만, 그러나 그 전략은 달랐습니다. 조선왕은 자강하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이웃나라 또는 열강에 의존하는 전략은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앞서 그 갑신정변의 실패나 갑신정변 실패를 보았을 때, 아무리 그 의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갑신정변이 실패한 그 원인에는 이제 외세도 일본에 의존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똑같은 실패를 이제 밟아서 안 된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자강하지 못한 한국이 또 한민족이 선택해야 될 전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강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전면적인 그 군사적인 투쟁을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을 증명하는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이제 임시정부의 강북군이 어떻게든지 그 연합군과 함께 당시 그 반추축국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점을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한국의 독립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군사적인 투쟁, 유혈 투쟁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시 해방 이후에 있었던 뭐 중립국화 담론이나 또는 신탁 통치의 형태를 이제 모두 이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조소왕은 이제 자강하지 못한 현실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의 문제 의식은 유길준과 이제 공유했지만 선택은 정반대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으며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측면은 이제 내셔널리즘의 문제인데요. 유길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세 번째 측면은 이제 유길준은 이제 애국심을 강조하고 민족주의를 강조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군주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주제를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임금도 유지해야 되고 그러면서 민족주의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 모순이 있게 되는데 근데 조소왕 선생이 와서는 이 애국심이나 민족주의라는 것이 임금이 없어도 되는 그야말로 이제 주권은 그냥 민족 자체의 것이지 임금 군주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또 세 번째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내자면은 조소왕의 문명론은 유길준으로 대표되는 그런 문명 개화론자들 연장선에 있고 공통점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판적인 계승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소왕의 문명 담론을 지금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이제 현대인들이 재해석해가지고 요즘에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해볼까라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